15년간 함께 있는데 돌아온 것은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어준 공장, 세워준 학교, 만들어준 병원.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당장 나가라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정말로 떠나자 그 나라의 도시는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를 하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사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박민수 국제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방콕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속보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정부 현대자동차 철수 요구 발표. 저는 급하게 볼륨을 높였어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태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경제부 장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앵커는 계속해서 보도했어요. 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혜택을 취소하고 공장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으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현지 법인에서 언론에서까지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고 현대차 현지 사무소로 향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둘러싸여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벌써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태국 정부의 관계는 원만했거든요. 물론 노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공장장, 인사 담당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장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인사 담당자는 계속 머리를 움켜쥐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공장장이 떨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우선 정확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현대차와 태국의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태국 정부 관계자와의 긴급 면담이 성사됐어요. 저는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부 청사로 가는 길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평소와 달리 거리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현대차 로고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흰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 아닙니까?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태국에는 이제 더 좋은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갈등이 배후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들은 그런 제 신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태국의 현대차 노조 시위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노조 시위는 분명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살펴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대차 태국 공장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현지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월급이 현지 평균의 1.7배인데 왜 불만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복지 혜택도 좋았고 근무 환경도 태국 내 다른 공장들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소에 나가서 노조 대표들과의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경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노조 측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조 대표 나롱삭이 사무소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단호했어요. 박 컨설턴트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져 놓으며 말했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나롱삭 대표님, 차근차근 대화로 해결해 봅시다. 하지만 나롱삭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박 컨설턴트님, 이미 태국 정부에서 현대차 철수를 요구했다는 걸 아시죠? 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을 때 나롱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도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그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전 요구보다 훨씬 더 과도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요구를 완전히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롱삭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태도가 바로 문제입니다. 현대차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롱삭이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나롱삭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평화적인 시위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나롱삭이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태국 정부가 우리 편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현대차 철수를 요구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부가 우리를 지지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자신들 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노조의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니 일부는 합리적이었지만 상당수는 도를 넘는 요구였습니다. 급여 60% 인상, 근무시간 30% 단축, 한국 본사와 동일한 복지 혜택.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노조 측에서 나온 일부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태국 지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 직원들만 특별 대우받는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태국인들이 소외된다 같은 주장들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현장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는 시위 중인 근로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근로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대화들을 들어보니 단순히 급여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현대차가 태국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걸까?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정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노조에서 공식적인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사무소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요구사항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죠. 첫 번째 항목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한식과 태국 음식 제공을 의무화할 것.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맞았어요. 태국 현지 공장에서 태국 직원들에게 한식을 추가로 제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김치찌개, 갈비찜, 비빔밥 등을 매일 메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항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지급.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국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태국 물가 수준에 맞춰 환산하면 현재 태국 직원들 급여의 350%가 넘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후 45분간 유급 휴식시간 보장. 한국에서도 없는 제도를 태국에서 도입하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과 침구류 제공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컨설턴트인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이 문서 좀 봐봐. 정말 어이가 없어. 이재훈이 문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요구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워. 경영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야. 네 번째 항목은 아예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 전통 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태국 직원들에게도 유급 휴일로 지정할 것.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태국에는 태국만의 전통 명절이 있는데 왜 한국 명절까지 쉬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 항목도 황당했어요. 모든 회의를 태국어로 진행하고 한국어 사용 시 통역사 의무 배치. 현대차는 한국 기업이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요구였어요. 저는 노조 대표 나롱삭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롱삭 대표님, 이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나롱삭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현대차가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 본사의 임원들도 요구서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장난이야. 한 임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노조와의 대화를 자세히 보고했어요. 노조 대표 나롱삭이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자신들 편이라며 무엇을 하든 정부가 지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임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노조가 우리를 협박했다고? CEO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결탁했다는 거야? 다른 임원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정부와 노조가 짜고 우리를 몰아내려는 거잖아. 또 다른 임원이 격분하며 외쳤습니다. CEO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지. 저는 절충안을 제시해봤어요. 일부 합리적인 요구사항들만 골라서 협상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전면 수용이 아니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며칠 후 태국 언론에서 이 요구서가 공개됐습니다. 태국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지지했지만 상당수는 너무 과도하다며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한식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되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영 컨설턴트로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상식을 벗어났어요.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현대차가 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제대로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거든요. 먼저 공장 운영팀장인 김동철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김동철 팀장은 태국에서 18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사실 우리가 태국에서 한 일들을 현지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제가 물었을 때 김동철 팀장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술 이전부터 얘기해 볼게요. 현대차는 지난 12년간 태국 현지 부품업체들에게 핵심 기술을 전수했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부품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태국 업체들이 직접 고품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장비를 지원했던 거예요. 이런 기술 이전은 보통 몇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무상으로 제공한 거죠. 김동철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현대차는 매년 우수한 태국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연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18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국에서 4개월에서 8개월간 교육을 받았어요. 항공료, 숙식, 교육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죠. 저는 연수 프로그램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경영, 품질 관리, 안전관리까지 포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직원들이 나중에 태국 자동차 산업계 전반으로 이직해서 핵심 인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동철 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익사업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현대차가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김동철 팀장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공장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현대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1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병원장인 태국인 의사 차나콧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덕분에 이 지역 의료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나콧 박사가 감사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심각한 환자들을 방콕까지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해요. 병원 운영비만 연간 45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 인터내셔널 스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종합교육기관이었습니다. 태국 현지 교육과정과 국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어요. 교장인 수티다 선생님이 설명해줬습니다. 현대차에서 매년 교육비를 지원해줘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김동철 팀장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금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는 홍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봤어요. 현대차 태국 공장은 직접 고용 인원만 28,000명이었지만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납부액도 연간 8천억 원이 넘었어요. 태국 자동차 수출의 25%가 현대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영관리팀에서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구나. 현대차는 단순히 이익을 위해 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태국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경제부 차관인 프라차와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프라차 차관님, 현대차와 태국 정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된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박 컨설턴트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좋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요구사항들과 협박까지 정부에서 지지하시는 건가요? 제가 추궁하자 프라차의 태도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태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제가 반박했지만 프라차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대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진정 태국을 파트너로 존중한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요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노조를 적극 지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프라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과 일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현대차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들을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변화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조를 이용해서 현대차를 압박하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을 때 프라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용이라니요. 우리는 단지 태국 국민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현대차가 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더 좋은 파트너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추궁하자 프라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현대차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들을 말이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요. 프라차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보다 4배만 원 투자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센터, 디자인센터까지 태국에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이미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반박했지만 프라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모가 다릅니다. 중국 측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어요. 일본 기업의 제안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기업은 태국을 동남아시아 자동차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현대차보다 2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프라차가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이미 18년간 태국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자 프라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 컨설턴트님은 현대차 편만 드시는군요. 저는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이미 18년간 태국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프라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박 컨설턴트님, 요즘 세계 정세를 보세요. 미래는 동쪽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동쪽이라 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프라차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미 중국 측에서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몇 차례 초청했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현대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프라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큰 그림이 있어요. 프라차가 이어서 말했어요. 박 컨설턴트님, 이 정도면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극비라 말 못합니다. 앞서 내용은 함부로 언론에 발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침묵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과 일본 기업들에게 현대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혜택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 면제 15년, 토지 무상임대, 각종 규제 완화 등이었죠. 현대차가 받지 못한 혜택들이었어요.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 본사의 최고 경영진들과 상황을 논의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경영진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 같았습니다. 현대차가 태국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CFO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태국 정부가 알아서 생각할 문제죠. 일주일 후 현대차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태국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태국 언론들이 현대차 본사를 직접 취재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도 본사 대변인과 함께 언론 대응을 해야 했어요. 현대차의 철수 결정은 언제쯤 최종 확정될 예정인가요? 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4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변인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 있던 태국 기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프라차 차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대신 중국, 일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대차 철수 소식이 태국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잘 됐다며 박수를 쳤지만 상당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정말 현대차가 떠나는 건가요? 부품업체 사장인 뿌라윗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제가 위로하려 했지만 뿌라윗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의 85%가 현대차에서 나와요. 현대차가 떠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해요. 다른 업체 대표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국 정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대차의 철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 태국은 어떤 외국 기업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프라차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이 약속했던 투자 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태국 투자를 8개월 연기하겠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일본 기업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구두 약속이었던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국 정부가 그토록 믿었던 대안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일시적인 연기일 뿐이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4개월이 지나도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만 나왔어요. 태국 정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지만 현대차에 대한 강경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현대차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발표됐어요. 태국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태국 사업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수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핵심 장비들은 베트남과 인도 공장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한국인 직원들은 하나둘씩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공장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제는 정부를 향한 항의였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배신했다. 노조 대표 나롱삭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철수를 요구했던 그가 이제는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를 돌려달라.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직접 고용된 28,000명의 직원들이 실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협력업체들이었어요. 현대차와 거래하던 450여 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부품업체 사장 뿌라잇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박 컨설턴트님, 제 회사는 이제 끝났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직원 150명을 모두 해고해야 해요. 1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현대차가 운영하던 현대 메디컬 센터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병원장 차나콧 박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컨설턴트님, 병원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곧 문을 닫아야 해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실제로 병원이 문을 닫자 지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중환자들은 다시 방콕까지 가야 했고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현지 신문에는 의료 사각지대 확산이라는 기사가 연일 실렸습니다. 현대 인터내셔널 스쿨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학비를 대폭 올려야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어요. 교장 수티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큰 타격은 지역 경제였어요. 현대차 공장이 있던 촌부리주 전체가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들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이 지역 GDP가 35%나 감소했어요. 촌부리주 경제개발청장이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4배로 늘어났고 세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방정부 예산까지 부족해지면서 공공서비스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태국 전체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현대차가 태국 자동차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태국 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기술 인력들의 유출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태국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이 한탄했습니다. 이 인재들을 다시 양성하려면 최소 12년은 걸릴 거예요. 현대차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기술 이전의 가치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태국의 투자환경 불안정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된 이유였어요. 현대차 철수 6개월 후 태국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거리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활기 넘치던 촌부리주는 이제 유령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조 대표 나롱삭을 포함한 전직 현대차 근로자 180여 명이 현대차 본사 앞에서 사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현대차 본사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80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나롱삭이 확성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현대차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현대차가 저희에게 해준 일들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병원도 학교도 기술 교육도 모든 게 현대차 덕분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제 아이가 현대차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사라졌어요. 돌아와 주세요. 저는 나롱삭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가요?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현대차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현대차 본사 임원들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 결정은 번복할 수 없어요. CEO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근로자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장면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들이 태국 근로자들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국제 여론도 현대차에 동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프라차 차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어요. 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태국 사업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영 컨설턴트로서는 현대차의 결정이 이해됐지만 인간적으로는 태국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현대차가 태국에서 한 일들, 태국 정부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까지 모든 걸 말이죠. 저는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현대차 태국 철수 사건의 전말을 직접 목격한 경영 컨설턴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보여준 진정한 모습과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비극까지 모든 걸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목격한 모든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현대차 태국 철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국 근로자들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8년간 태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전수하면서 말이죠. 앵커가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했고 저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현대 메디컬 센터는 연간 45억 원의 운영비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현대 인터내셔널 스쿨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이 모든 게 현대차의 순수한 선의였습니다. 그런데 태국 정부는 이런 현대차를 배신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던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모두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태국만 피해를 본 거죠. BBC 인터뷰에서는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현대차 철수 후 태국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병원과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현대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현대 메디컬 센터가 문을 닫아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았고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상생을 추구했던 한국 기업이 배신당한 사건입니다. 현대차는 태국을 착취한 게 아니라 키우려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방식이 서구 기업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려 한 게 아니라 현지 사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80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들도 현대차에 동정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몰라본 태국이 바보다. 현대차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제 인터뷰를 본 국민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맞네라는 반응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어라며 놀라워했어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 다르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언론들도 한국형 상생 경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어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현대차 유치에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태국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베트남을 새로운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했어요. 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가 현대차의 경영 철학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세계가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제 경제 강국을 넘어 도덕적 강국이 됐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선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힘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 아닐까요? 화면에는 무너진 태국 촌부리주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활기찬 베트남 신공장 기공식 장면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어요. 선의의 강국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의 감동 스토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과 희망이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피어나길 바랍니다.